요즘 새마을 금고 사실 장난이 아니거든요. 돈 넣은 것을 예금자들이 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2011년에 발생된 저축은행 사태의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 굉장히 큽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대규모 뱅크런이 있었잖아요. 그럼 새마을금고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로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다인건설이 오피스텔을 분양을 했거든요. 이게 대구 중구하고 양산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이 사기 분양 혐의가 있었고 자금난을 겪었습니다. 그 바람에 다인건설 집단 대출에 참여한 새마을금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 12개 새마을금고입니다. 이 새마을금고에게 최소 55%의 충당금을 쌓아라 이렇게 새마을중앙회가 요구를 했습니다. 최소 55%를 충당금으로 쌓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금고는요 못 쌓겠다면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못 쌓겠다. 중앙회가 쌓아라 했는데 지역금고가 못 쌓겠다. 이 말은 이게 뭔가 속에 복잡한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복잡한 내용은요 결국 새마을금고들이 쉽게 말하면 충당금을 쌓을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충당금을 쌓았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회가 이야기한 것을 나는 못 쌓겠다 하고 법적 다툼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예금자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돈을 빼고 있습니다. 뱅크런이 강하지는 않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이처럼 말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특히 금융권은요 PF 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12개 지역 새마을금고가 PF 대출, 집단 대출이니까 PF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충격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너무 커요. 1금융권만 하더라도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2금융권은요. PF 대출만 봤을 때 2012년에는 1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48조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09조 8천억 원입니다. 109조 8천억 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중에서도 새마을금고나 상호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을 짓겠다,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 상가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호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PF에 대한 위기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돌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대출 문제 있다. 특히 이금융권에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이 이제 하나씩 터진 겁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증권사가 먼저 터진다는 말이 있었지만 정부가 증권시장 안전
펀드를 만들어서 정권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에 계속 지원을 했는데 이 새마을금고는 그렇지가 못해요. 이게 말입니다. 새마을금고 자체가 관리의 주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관리의 주체. 이게 관리의 주체는요. 행정안전부입니다. 이게 금융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에서 보니까 건전성에 대한 감독도 아무래도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PF 대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고금리로 말입니다. 예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2월 28일 현재거든요. 지금 일금융권은 예금 금리가 3% 중반 이하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거든요. 기준금리 이하예요. 전부 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지금 보시다시피 막바지 예금 대출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굉장히 높습니다. 대평 새마을금고는 5.5%고요. 남구 희망 새마을금고 5.4%, 80 새마을금고 5.4%, 옥천 신협입니다. 신용협동조합 여기도 5.2% 상호금융이죠. 구적 신협 여기도 마찬가지 구적입니다. 5.1%고요. 강진 농협 농협도 단위농협은 상호금융입니다. 5%입니다. 이 고금리가 굉장히 세죠. 문제는 이 고금리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예금 사태가 한번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저기 농협에서 말입니다.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너무 많이 준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작용이 돼서요. 사실 현금의 운영자금은 10억밖에 되지 않는데 예금에 1,000억씩 몰렸습니다. 6% 7% 준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됐었거든요. 그래서 적금을 해지해달라고 오히려 업소하는 총국도 벌어졌습니다. 그게 동경주 농협이었고요. 동경주 농협은요 9.7% 특판을 팔기도 했습니다. 8.2%죠. 합천농협이 9.7%인데 여기도 1,000억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금융 자체도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영자금은 적은데 결국 말입니다. 예금은 금리는 많이 주겠다. 이것은 PF 부실이 이미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예금금리까지 많이 주게 되면 건전성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점점 생길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유동성 비율 한번 보세요. 대구나 부산의 새마을금고 유동성 비율을 보면 남구 희망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은 84.38%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돈을 뺀다고 하면요 84.38%만 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동성 비율이라는 뜻은 말입니다. 현금성 자산을 다 동원했을 때 예금액을 84.38%만 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큰고개 새마을금고 성일 새마을금고는 52%입니다. 성일 새마을금고는 51.08%예요. 여기는 말입니다. 예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절반밖에 돌려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동부산도 마찬가지 67.27%도 굉장히 낮은 숫자고요. 신천 사동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 66.81%고요. 반여 1, 2동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65.79%입니다. 유동성 비율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이 상호금융권 자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지금 PF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실이 많아지고, 예, 이게 대출에 대한 부실이 많아지니까 운영자금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운영자금을 더 많이 땡기기 위해서 예금금리 많이 주겠다. 그러면서 5% 금리를 많이 줘요. 문제는 예, 그 새마을금고의 안을 들여다보니까 유동성 비율이 너무나 낮은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뱅크는 안 일어날까요? 저는 뱅크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상호금융의 예금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 10월에 441조 7천억 원이었는데 11월엔 450조, 12월엔 456조 8천억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식간에 여러분 순식간에 예금이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순식간에 2달 만이잖아요. 10월에 441조인데 예, 12월엔 456조니까 단순하게 보더라도 15조 가량이 늘었잖아요. 15조 가량이 쑥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꺼번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빠지면 충격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 대규모의 예,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5조가 예, 짧은 시간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2021년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말입니다. 18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 당시에 피해 금액이 5,131억 원입니다. 채권 투자 손실액이 여러분 8,571억 원이에요. 이 두 개를 다 합쳐 보면 말입니다. 예, 한 1조 한 3천억 4천억 됩니다. 그런데 순식간으로 상호금융예금에서 늘어난 금액은 15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지금 유동성 비율이 취약한 곳 그런 것은요 진짜 심각한 양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곳의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는 보세요. 52%밖에 안 되잖아요. 한꺼번에 뱅크런이 일어난다 이러면요 이게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은 예,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 지금 새마을금고를 비롯해서 상호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 농협이나 신협이나 수협이나 예, 이런 상호금융에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돈이 많이 있다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88클럽을 반드시 분석을 해라. 88이라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88클럽은. 예,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예, 이게 예, 밑에 보면 낮을수록 좋다고 되어 있죠. 8%보다 낮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한꺼번에 생각을 하면 부실 채권이 8% 이상보다 낮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손실 위험도 예, 가중 여신 비율이 8%만 낮았으면 좋겠다. 순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8% 이하만 좋겠다. 연체 대출금 비율이 8% 이하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부실 채권이 8% 이하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요. 또 말입니다. 예, 이게 이상도 있습니다. 높을수록 좋은 거 말입니다. 이것은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유동성 비율이 100% 이상 예, 돼야 된다. 순자본 비율이 4% 이상 돼야 된다. 총자산 비율이 0.8% 이상 돼야 된다. 이 말 하잖아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직업 준비를 해야 되는 비율이 예, 그만큼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8% 이상이면 더더욱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예. 기본적으로는요. 이 순자본, 유동성, 자산 총이익 비율이라는 게
BIS 있죠. BIS 국제결제은행의 비율 이 8%면 넘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제가 88클럽에 대한 이야기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2금융권에 돈을 만약에 가지고 지금 저축을 해놨다면요. 바로 이 88클럽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저축한 곳에 그 저축한 곳에 기본적으로 BIS 국제결제은행 비율이 8% 넘느냐 이거 물어보면 알려줄 겁니다. 또한 말입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8% 이하냐 이것도 물으면 알려줍니다.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 시장을 보시는 거 진짜 중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뱅크런이 일어나서 그 새마을금고나 상호금융이 망한다면 문을 닫는다면 우리는 예금자 보호한도라는 게 5천만 원이잖아요. 원리금을 보호를 해주니까 이게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주니까 5천만 원을 넣어놨을 때는요 이자 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700만 원 넣어놓으면 이자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반드시 예금자 보호한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은행이 좋다. 저축은행이 괜찮다. 새마을금고가 괜찮다. 다 이런 이야기는요. 말로 하는 건 믿지 마시고요. 수치로 나오는 것만 믿는 것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수치가 바로 저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저축은행의 뱅클은 상호금융의 뱅클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안정성 지표를 확인하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앞으로 금융권에 제가 금융 충격이 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요소에서 지금 여러분 어떤 충격의 소리가 나죠. 새마을금고나 상호금융에서도 이렇게 났지만 인터넷 뱅크 쪽에서도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은행들은요. 이게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영업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격파가 충분히 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돈을 관리하더라도요. 금리를 쫓아서 너무 급하게 달려가는 것보다가 이게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돈을 저축해도 저축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분명히요. 금융에 대한 충격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금융위기의 조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예금을 많이 주는데 예금 금리를 많이 주는데도 선택을 하지만 안전한 것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